60대 방앗간 여인 박춘자가 20대 프랑스 남성에게 임신당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외곽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논길 끝자락에 박춘자의 방앗간이 있다. 간판도 색이 바래 춘자네 방앗간 중 춘자만 간신히 보이는 낡은 시골 가게다. 새벽 오시면 쿵쿵 쿵쿵 떡 치는 소리가 땅 밑까지 울린다. 박춘자는 올해 63. 남편은 40도 채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그녀는 자식 없이 혼자 떡과 함께 살아왔다. 방앗간 구석엔 쌀 10kg 이상만 도정 가능이라 적힌 손글씨 종이와 30년 전 결혼식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 사진 속의 박춘자는 눈이 크고 인매가 단정한 미인이었지만 지금은 주름진 손과 기계기름 냄새 속에 파묻혀 있다. 아침마다 떡을 찌고 기계를 닦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들러 참기름 한 병 사가는 것이 일상이다. 밤이면 고요해진 방앗간 한편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떡 켜켜이 쌓인 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애구구 내가 언제까지 떡만 치고 살아야 하나. 그날도 그런 밤이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더 깊었다. 쌀가루 묻은 손을 털며 박춘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날 봄비가 살짝 흩뿌리던 오후. 방앗간 문이 덜컥 열렸다. 안녕하세요. 떡 있나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든 박춘자는 순간 멈칫했다. 커다란 배낭을 맨 금발 청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의외로 정확한 발음의 한국말. 그는 자신을 줄리안이라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온 27살 여행자라고 했다. 한국 문화에 관심 많아요. 전통시장도 좋아하고 떡이랑 방앗간은 진짜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줄리아는 방앗간을 신기한 듯 둘러보며 연신 사진을 찍었다. 박춘자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외국인이 자기가 만든 떡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조금씩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이건요? 이건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줄리아는 눈을 반짝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박춘자는 대답하다가 문득 자신이 이렇게 오래 누군가와 말을 나눈 게 얼마만인가 싶었다. 줄리아는 그날 떡 2팩을 사서 갔지만 다음 날도 찾아왔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박춘자는 그가 나타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해가 질 무렵 줄리아는 마지막 떡을 들고 말했다. 사실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여기선 마지막 밤이에요. 박춘자의 얼굴엔 미세한 동요가 스쳤다. 그러자 줄리안이 덧붙였다. 그동안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 사실 아줌마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는 박춘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떡가루 묻은 손이었지만 줄리아는 그것조차 소중하다는 듯 꼭 쥐었다. 프랑스에선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박춘자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수십 년간 떡치며 묻어둔 감정들이 단숨에 밀려왔다. 청춘, 손길, 떨림, 눈빛, 욕망, 외로움 그리고 지금 그녀의 앞에 다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날 밤 방앗간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박춘자의 손이 줄리안의 뺨을 어루만졌고 줄리안은 박춘자의 주름진 눈가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아직 여자로 보일 줄은 몰랐네. 줄리안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다음 날 줄리아는 서울로 떠났다. 하지만 그는 약속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방앗간 옆 빈집에 살면서 박춘자와 함께 떡을 치겠다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방앗간에 다시 덜컥 문이 열렸다. 줄리안이었다. 짐을 들고 자신만의 밀가루 앞치마를 들고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춘자네 방앗간은 간판을 새로 달았다. 춘자 앤드 줄리안 방앗간.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줄리안의 한국말 실력과 떡에 대한 열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박춘자는 여전히 매일 떡을 친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다. 사랑이 묻어나는 손길로 떡을 치며 그녀는 종종 말하곤 한다. 애구구, 내가 언제까지 떡만 치고 살까 했는데 이제는 이 손으로 사랑도 치고 있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옆에서 줄리안도 웃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건 결국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았기 때문이었다. 줄리안이 박춘자의 방앗간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다.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해졌고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리다가도 이젠 얘는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라며 박수를 보낼 정도였다. 줄리아는 고무장갑을 끼고 떡을 쳤고 박춘자는 이따금 그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팔자인가 몰라 그런데도 좋아 죽겠네. 그들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춘자는 갑자기 이상한 몸의 변화를 느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메스꺼움, 그리고 가끔은 이유 없는 눈물. 처음엔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라 여겼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이상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을 찾은 박춘자는 결국 의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 임신이십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박춘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소리 없는 울음을 흘렸다. 내가 임신을 했다. 기적 같았다. 아니, 현실 같지 않았다. 줄리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아이 이름을 함께 고민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춘자가 아이를 안고 마을길을 걷던 날. 그 아이는 누가 봐도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맑은 푸른 눈, 뽀얀 금발머리. 저기 저거 봤어? 도대체 애 아빠가 누구길래 저 모양이야? 애구구 나이도 많은 게 애까지 낳았대 그것도 저런 애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방앗간 앞엔 예전처럼 사람이 오지 않았다. 줄리아는 처음엔 버텼다. 그러나 가게 문 앞에 이상한 외국인, 애 낳고 떡이나 치냐는 낙서가 써붙은 날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춘자 미안해요. 나 여길 떠나야 할 것 같아. 박춘자는 붙잡았다. 하지만 줄리아는 눈을 피했다. 당신은 강하지만 난 약해요. 이 아이까지 상처받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박춘자의 손을 붙잡았다가 결국 조용히 손을 놓고 떠났다. 그렇게 박춘자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번엔 떡 대신 아이를 품은 채 매일 밤 울음을 참으며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있으면 돼 괜찮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줄리안을 향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밤 박춘자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여권을 꺼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처음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목적지 프랑스 파리. 주민센터 직원이 물었다. 해외는 처음이세요? 박춘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 찾으러 가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가르며 유럽을 향했다.
박춘자의 품엔 아이가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창밖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한 번 떠났어도 그 끝을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잊히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속삭였다. 기다려, 줄리안. 내가 떡만 치던 여잔 줄 알았지? 이번엔 내가 너한테 간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으러 가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박춘자는 사랑을 다시 치러 이제 파리로 떠났다. 파리에 도착한 박춘자는 하루하루를 수소문에 썼다. 숙소 벽에는 줄리안과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엔 메모지에 적힌 파리의 주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다. 길을 걷다 멈춰 선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고 가끔은 눈이 마주친 외국인에게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라고 서툰 불어로 말을 붙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 슈퍼마켓 점원이 사진을 보고 말했다. 이 남자 몽트레유 뒷골목에 있는 카페 자주 와요. 흑인 여자랑 같이 오는 걸 봤어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박춘자는 그 골목 앞에 섰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줄리안이 한 흑인 여성과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 여자는 젊고 생기 넘쳤으며 무릎 위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돌아섰다. 박춘자는 다음 날 아침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했다. 표정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슴은 무너진 채였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입국 수속줄에 서면서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됐어, 다 끝났어. 그 사람은 그냥 내 인생에 잠깐 스쳐간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춘자.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고개를 천천히 들자 사람들을 헤치며 뛰어오는 줄리안이 보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내 사랑은 너뿐이야.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입국 수속 창구 앞에서 박춘자의 손을 덥석 잡더니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고도 간절하게 키스를 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박춘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바보야, 나 없이도 잘 사는 줄 알았어. 줄리아는 속삭였다. 그 아이는 나의 책임이야. 하지만 내 사랑은 너야.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그들은 공항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전라남도 작은 마을 끝자락 춘자인드 줄리안 방앗간의 하루는 이른 새벽 떡지는 김으로 시작되었다. 세월이 내려앉은 방앗간은 매일같이 절구가 쿵쿵 울렸고 그 속엔 사람의 손이 아닌 마음이 담긴 떡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낯선 금발의 프랑스 남자와 백발이 섞인 한국 여인이 함께 떡을 치는 풍경은 사람들에겐 기이하면서도 인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국제 커플이 떡을 친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며 퍼졌고 마침내 방송 제작진이 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촬영은 며칠간 이어졌다. 줄리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치며 환하게 웃었고 박춘자는 특유의 정감 어린 말투로 손님을 맞았다. 카메라는 둘의 눈빛을 담았고 편집된 영상은 지역 방송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커플 찐이다.
저런 사랑 나도 해보고 싶다. 떡치러 전라도 가야겠네. 유튜브에 출연 요청이 밀려들었고 떡 선물 세트는 하루에 500박스씩 나갔다. 기업 협찬과 강연 요청, 방송 출연까지 줄을 이었고 계좌엔 0이 하나씩 늘어났다. 줄리안, 우리 너무 잘 된 것 같지 않냐? 그럼요. 춘자는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날 밤 박춘자는 세수를 하다 거울을 바라보며 세상에 고마움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 이상을 느낀 건 줄리안의 눈빛에서였다. 카메라 앞에선 웃고 있었지만 방송이 끝난 후엔 침묵이 길어졌고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춘자, 서울로 올라가서 카페 하나 차릴까? 서울은 너무 복잡해. 난 여기가 좋아. 그 대답을 들은 줄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박춘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찜통을 열고 떡을 꺼내려던 순간 줄리안이 보이지 않았다. 안방은 비어 있었고 그의 옷, 여권, 가방 모두 사라져 있었다. 박춘자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가 잠깐 다녀오겠거니, 혹시 마을 안에 어디 갔겠거니 했다. 하지만 며칠 뒤 통장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다리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계좌가 비어 있었다. 현금 상자도 거래처 예치금도 광고료 정산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박춘자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다. 줄리안, 왜 그랬어?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결국 외국인 남자가 그럴 줄 알았지돈 보고 온 거야 뻔하지.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들었지만 박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떡을 쪘고 혼자서 기계를 닦았고 작은 불빛 아래에서 아이를 재웠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줄리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도 자라 중학생이 되었다. 박춘자는 이따금 아이에게 말했다. 제가 내 아빠야. 금발 머리, 파란 눈그래도 따뜻한 손이었지. 기력이 점점 약해지던 박춘자는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낡은 종이에 유언을 적었다. 내가 죽으면 줄리안을 찾아가거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묻거라. 왜 떠났냐고, 왜 우리를 그렇게 버렸냐고.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까지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게 내 유언이다. 엄마 박춘자. 그녀는 다음 날도 떡을 쳤다. 하지만 몸은 무거웠고 숨은 자주 가빠졌다. 저녁이 되자 안방에 누운 박춘자는 라디오를 켜두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라디오에선 과거 방송 녹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랑은 떡과 같아요. 쪄내고 치고 식혀야 단단해지죠. 그 목소리를 들은 박춘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떡을 치지 못한 채 숨을 멈췄다. 박춘자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아들은 말없이 검은 양복을 입고 상가 한켠에서 유서를 꺼내들었다. 내가 죽으면 줄리안을 찾아가거라.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 어디서 끝났는지를 내가 반드시 확인하리라.